네, 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적 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할 일이 생기면 나에게 가장 좋은 로펌,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거나 심지어 음식점에 가서 그날 먹을 메뉴를 고르는 것도 신중하게 되는데 보통의 일반인들에게 살다 보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송을 대리해줄 변호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중요한 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주위의 추천만 믿고 혹은 변호사의 프로필만 믿고 생각보다 쉽게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외부의 여러 변호사들도 만나보고 실제로 그 중에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오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그 변호사의 과거 경력부터 찾아보실 겁니다. 내가 맡기려는 사건이나 자문 분야와 관련된 일을 얼마나 많이 수행해 왔는지, 전 직장은 어디였는지, 과거 수상 경력은 있는지, 협회 활동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는지 등등. 그런데 사실 변호사의 경력이라는 것은 과장되거나 부풀려지기가 매우 쉬운 부분이라는 점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와 3년 경력의 주니어급 변호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본인을 소개할 때 경력이 몇 년 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아무 일도 안 하거나 변호사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차는 쌓이게 마련입니다. 경력의 기간 그 자체보다는 해당 경력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쌓인 것인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20년 경력이지만 특정 전문 분야가 없이 일반 민사소송을 해온 변호사와 3년 경력이지만 특정 분야에서만 일을 해온 변호사 중 의뢰인은 20년 대 3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두 변호사를 비교를 해봐야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문 분야 그 변호사 제도가 시행이 돼서 일부 변호사들은 각자의 이 전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 변호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제너럴리스트의 성격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 경력 이꼴 연차라는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우리가 20년 차 일반의와 3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외에도 의뢰인들을 호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과거의 업무 실적 내지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이 몇천억짜리 딜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다든지 몇백억대의 배상금 통계를 받아냈다든지 하는 업무 사례들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업무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많고 그 경험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해당 딜이나 소송에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로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수천억 규모의 M&A 딜에서 컨트랙 어토니로서 법률 실사 업무 중 자료 검토에만 일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딜 전체에 참여한 것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90년대 중반에 신입 변호사로서 한 2년 정도 대형 로펌에 근무한 후 줄곧 개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라고 본인을 광고하고 있는 변호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 영역인데 예를 들면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 무슨 협의체 의장, 무슨 협회 자문 변호사 등등 이 대외 활동이 활발한 변호사일수록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런 대외 활동을 통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뢰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막연히 이 변호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런 외부 직책도 맡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너무나도 많은 협회, 학회, 포럼 등의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과 회비 납부만 하면 가입이 되는 모임들이 대부분이죠. 이름만 그때그때 핫한 트렌드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실제로는 대체 이 협회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데도 많습니다. 변호사 프로필에 적혀 있는 긴 대외 활동 내역 중에서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외부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변호사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할 때도 이 방송 출연이나 외부 정책 토론 등에 지나치게 자주 나오거나 불필요하게 감수를 많이 쓰고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 후보군에 올리지 않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의 경력 다음으로 확인해 보는 요소는 아마 학력일 것 같은데요. 좋은 대학, 좋은 로스쿨 나왔는지, 혹시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는 있는지 등등. 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학력은 그나마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의 경력보다는 학력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력과 학력 둘 다 훌륭한 변호사를 찾는 게 최선이겠지만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요소는 당연히 아닙니다. 대체적인 경향만을 보여줄 뿐이죠. 현대 소송으로 갈수록 사건은 점점 복잡 다단해지고 어떻게 보면 법률 자체보다도 법률 외적인 요소, 기존에 없었던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정법과 이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영원히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히면서 쫓아가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향후에 새롭게 등장할 이슈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법적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내가 무엇을 얼마나 꾸준히 공부하고 연마하고 있는지가 변호사에게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는 것이죠. 학력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물론 그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습 능력이 좋은 변호사일수록 내 사건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변호사들 중 학부 학력 또는 로스쿨 학력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출신 학과를 고의로 적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졸업 로스쿨을 기재하지 않고 출신 학부, 유명 대학만 기재를 해놓는다든지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인데도 출신 학부가 없이 법과 대학원 석박사 수료만 적어 놓았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죠.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의 신뢰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학력 기재를 일부러 누락시켜서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만 강조하는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설사 최고의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학력을 공개하는 변호사들에게 더 믿음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특히나 학력 위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미국 로스쿨의 예를 들면 예컨대 뭐 야간 파트타임 JD 과정이거나 이그제큐티브 또는 뭐 온라인 LLM 또는 뭐 MBA 과정을 그냥 JD 졸업, 뭐 LLM 또는 MBA 졸업과 같이 간단하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뭐 학사, JD, LLM, SJD 등과 같은 정식의 학위가 아닌 해외의 유명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연수 과정 등을 본인의 최종 학력인 듯 호도를 하는 변호사들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년 전에 미국에서 첫 한인 여성 대사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한 한국계 연방 공무원이 실제로는 7주짜리 코스를 수료하였을 뿐인데 정식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MBA 졸업인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를 하였다가 논란이 되었었던 적이 있죠. 이 변호사 생활 중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 별도의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존경할 만한 자세이고 박수를 쳐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연수 과정 수료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 대학이나 기관의 출신인 듯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홍보를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자세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고요. 의뢰인들 역시 이 부분을 항상 염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식의 학위가 아니어서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의 정직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간혹 의뢰인들 중에는 대형 로펌 이꼴 종합병원, 소형 로펌 이꼴 동네 의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응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병이 생기면 종합병원에 가고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은 동네 의원에 가듯이 큰 사건은 대형 로펌에 맡기고 작은 사건은 소형 로펌에 맡기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종합병원에 각 과별로 뭐 다양한 전문의들이 있듯이 대형 로펌에는 IP 전문, 공정거래 전문, 텍스 전문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 로펌과 종합병원을 단순히 대응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병이나 큰 수술의 경우 종합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종합병원에 가면 내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각 과별로 전문의들이 있어서 실시간 협진이 가능하고 유사시에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병원에 고용된 피고용인으로서 병원이라는 법인체 내에서 유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로펌, 뭐 일부 공산제로 운영되는 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로펌은 말 그대로 변호사들이 각자 개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백화점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별 점포들을 입주시켜서 장사를 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백화점에 납입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간혹 뭐 이웃 점포들끼리 자리를 봐주기도 하고요. 일손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개별 점주들은 백화점에 고용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점포 매상을 올리고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명의 변호사가 있는 대형 로펌에 일을 맡기면 100명의 전문가들이 수시로 나의 사건에 참여해서 같이 검토하고 협업을 해줄 것이란 기대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각 파트너별로 이 사건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협의를 한다든지 뭐 아주 간단한 질문 등을 제외하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더 많은 파트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파트너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각자의 의뢰인 풀이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분들은 아니 당연히 내가 사건을 맡기는 파트너 변호사랑 그 변호사가 속한 팀의 전문가들을 보고 일을 맡기지 로펌의 전체 규모만 보고 일을 맡길 정도로 순진할 것 같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맡긴 일을 그 팀에서 몇 명의 전문가들이 관여해서 정말 검토를 해주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로펌은 백화점이고 팀은 각 층별로 뭐 백화점의 여성관, 남성관, 아동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라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성관에 여성 의류 매장 점포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엄연히 각 브랜드별로 매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별 점포의 이합 집산일 뿐이죠. 로펌 내에서도 팀 내 파트너들 간에는 엄밀히 말하면 수임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건의 규모가 커서 파트너들 간에 업무를 같이 하고 수임료도 같이 나누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내가 사건을 맡긴 그 파트너 한 명만이 그 로펌에서 내 일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변호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마저도 뭐 주로 일을 처리하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있고 파트너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펌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백화점 안에 이점에 있는 점포들 사이에도 각 브랜드별로 퀄리티가 다 다르듯이 하나의 로펌 안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각 변호사별로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별 그 편차를 거의 이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로펌들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소속 변호사들 교육에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미국 LA에서 한 4~5명 규모의 그 소형 로펌을 운영하시는 한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40~50명 규모의 텍사스 베이스의 중형 로펌과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의뢰인들이 로펌의 규모만 보고 일을 맡기는 것을 꺼려서 어쩔 수 없이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합병 후에 로펌의 본사는 미국의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합병 후에도 사실상 로펌의 이름만 공유할 뿐 오피스도 전혀 다르고 업무 간 교류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합병으로 급격하게 외형을 성장한 로펌들일수록 이 소속 변호사들의 퀄리티 컨트롤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서 이 로펌의 이름만 보고 사건을 맡겼다가 매우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펌의 규모가 아주 의미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직접 변호사들 간의 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단연간 갖춰져온 업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대형 로펌의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많이 있듯이 대형 로펌의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사가 많은 것과 그 중에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대형 로펌의 전문성 그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형 로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리소스와 맨파워를 사용하기 위해서 훨씬 비싼 수임료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로펌의 규모와
이 전문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백화점 이름만 보고 그 안에 물건들이 전부 다 균일한 품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듯이 로펌의 이름만 보고 그 안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전부 균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